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산등성이를 휘돌아 지나갔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순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영과 함께 남편의 산소 앞에 서 있었어요. 벌써 3년째 맞는 기일이었지만 여전히 남편이 없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날이면 더욱 그리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어머니, 오늘 제사상 어떠세요? 미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을 가리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물 하나하나까지 정갈하게 담긴 그릇들과 정갈하게 깎아놓은 과일들이 눈에 띄었어요. 술도 특별히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드시던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골랐거든요. 순자는 며느리의 지나친 친절과 자세한 설명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사위처럼 극진하게 모시는 게 때로는 어색했어요. 물론 마음은 고마웠지만 뭔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죠. 특히 오늘처럼 제사 준비를 혼자서 다 하겠다며 나서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 고생 많이 했구나.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순자가 감사 인사를 하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낡은 회색 외투를 입은 수척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창백하고 움푹 들어간 두 눈으로 미영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갑자기 순자에게 성큼 다가왔어요. 그 술 버리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보다도 작고 떨렸습니다.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절대로요. 순자는 순간 온몸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뭔가 말하려 하기도 전에 그 여자는 뒤돌아서 산속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말이에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하얗게 되셨는데.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순자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사상 위에 술병이 갑자기 불길하게 보였고 미영의 환한 미소마저 어딘지 섬뜩하게 느껴졌죠. 제사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술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계속해서 그 여자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술 버리세요.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그 절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의 표정은 단순한 미치광이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했던 눈빛이었죠.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을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술잔을 올려드릴게요. 미영이 정성스럽게 따라놓은 3개의 술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술잔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히 미영이 자신에게 건네준 술잔을 보니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술의 색깔도 평소와 다른 것 같고 냄새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혹시 모를 일이니까, 정말 혹시 모를 일이니까. 순자는 망설이다가 미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를 틈타 재빨리 행동했어요. 주위를 살피고 나서 자신의 잔과 며느리의 잔을 바꿔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위치를 바꿨죠. 잔을 바꾸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러면 괜찮겠지.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일이야. 순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 산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라고 애써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미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제사상에 절을 올리고 향을 피우는 동안 순자는 계속 술잔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심과 함께 혹시 미영이 눈치챘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사 의식을 마치고 드디어 술을 나누어 마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술잔을 들려고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미영이 자신의 잔을 손에 들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좀 속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아침부터 속이 쓰려서 약도 먹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네요. 술을 마시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대신 남편이 마실게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영이 자신이 들고 있던 잔을 단순히 민수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민수가 들고 있던 잔과 슬쩍 바꿔서 넘겨주었던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동작이어서 민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치 수많은 연습을 통해 완벽하게 익힌 동작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바꾼 잔을 미영이 다시 바꾼 것이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여자의 경고와 미영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술잔을 바꾸는 미영의 그 자연스러운 손놀림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아버님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목소리마저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게 들렸어요. 민수는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 보였지만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항상 그랬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로 들어서자 민수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어깨를 한두 번 으쓱거리더니 목을 좌우로 돌렸어요. 민수야, 괜찮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조금 어지러운 것 같은데.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손을 이마에 대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시야가 좀 흐릿해지네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 술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미영은 백미러로 민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걱정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묘했습니다. 여보, 차 세우고 잠깐 쉴까요? 미영이 제안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집까지만 가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민수가 갑자기 손에 힘이 풀린다며 운전대를 꽉 잡으려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중앙선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민수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시야가 계속 흐려져요.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미영이 재빨리 운전대를 잡고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흔들었어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손을 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병원에 가야겠어. 지금 당장.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바로 응급실로 가요. 미영이 동의하며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민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어지럽다고 했고 손발에 힘이 빠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순자는 뒷좌석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여자의 경고를 떠올렸어요. 그 술 버리세요.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혹시 정말로 술에 뭔가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이 잔을 바꾼 것을 미영이 알고 있었다면 다시 바꾼 것도 의도적이었던 건 아닐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어요. 의료진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순자와 미영은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1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의료진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응급실로 들어간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미영은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괜찮을까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걱정스러운 표정조차 가짜로 보였어요.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르겠다.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순자는 대답하면서도 계속해서 제사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특히 미영이 술잔을 바꾸는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동작이었어요. 마치 미리 계획된 일처럼 말이죠. 간호사가 나와서 보호자를 부르자 순자와 미영은 서둘러 따라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환자 어머니입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화학 성분이 검출되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독성 물질의 일종입니다. 순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독성 물질이라고요? 네. 이런 성분은 음료나 음식 또는 특정 약물을 통해서만 체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오늘 특별히 드신 게 있나요? 약물이나 술 같은 것 말입니다. 의사의 질문에 순자는 즉시 제사 때 마신 술을 떠올렸어요. 제사를 지내고 와서 술을 조금 마셨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술에 뭔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동안 순자는 미영의 표정을 슬쩍 살펴봤어요. 미영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순자에게는 그것도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그럼 제사 음식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던 건가요? 미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사상을 차린 건 미영이었고 술을 준비한 것도 미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술잔을 바꾼 것을 알면서도 다시 바꿨던 것도 미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산에서 만난 여자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 독성 물질이 정확히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 것 같습니다. 손발마비나 의식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에요. 다행히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많이 섭취했다면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자신이 술잔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리고 미영이 다시 바꾸지 않았다면 자신이 그 독을 마셨을 텐데. 아니, 애초에 미영이 계획한 대로라면 자신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가 큰일 날 뻔했네요. 미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순자는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순자는 집에 혼자 앉아 그날 일어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하룻밤 입원하게 되었고 미영은 병원에서 돌봐주겠다며 남아있었어요. 순자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사 음식과 술을 모두 미영이 준비했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에도 미영은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술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것이라며 자꾸 강조했었죠. 두 번째는 그 산에서 만난 여자의 정확한 경고였습니다. 그 술 버리세요.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그 여자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니라 진짜로 위험을 경고하려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술잔을 바꾸는 미영의 행동이었어요. 순자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돌려봤습니다. 미영이 자신의 잔을 민수와 바꾸는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빨랐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순자는 거실을 걸어다니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내가 잔을 바꾼 걸 미영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바꾼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나를 독살하려던 계획이.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잔을 바꾸는 바람에 결국 아들이 독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순자가 잔을 바꿀 것까지 예상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상황에 맞춰 대응한 것일까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어.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아들을 해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어요. 혹시 미영이 처음부터 민수를 노린 것은 아닐까요? 순자를 먼저 제거하고 나서 민수마저 없애려던 계획일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보험금이나 재산 상속 같은 것 때문에 말이죠. 순자는 미영의 평소 행동들을 되돌아봤어요. 결혼 초기부터 지나치게 친절했던 것, 항상 제사나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것, 그리고 가끔씩 보였던 이상한 미소들. 당시에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민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아침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순자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푹 쉬세요. 제가 여기서 밤새 지킬게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서 진짜 안도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 말이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우선 그 산에서 만난 여자를 다시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미영에 대해 뭔가 더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미영의 과거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는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해친 적이 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서둘러 산소가 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오늘 오후에 퇴원 예정이었고, 미영은 여전히 병원에 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꼭 찾아서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산길을 올라가며 순자는 어제 그 여자가 나타났던 곳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남편의 산소에서 조금 아래쪽 큰 소나무 근처였던 것 같았어요. 1시간 넘게 그 주변을 헤매다가 드디어 낡은 회색 외투를 입은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여자는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다가가자 여자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어제 경고해 주신 분이시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술을 마셨나요? 제가 마신 건 아니에요. 제 아들이 마셨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 아이는 절대 혼자서는 끝내지 않아요. 항상 다음 대상을 준비하죠. 그 아이라고 하시는 게 제 며느리 미영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자가 물었어요. 네. 저는 이춘이라고 합니다. 미영이. 첫 번째 시어머니였어요. 춘희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시어머니라고요? 그럼 미영이가 재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아들 정훈이와 결혼해서 3년을 살았어요. 그 3년 동안 미영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저한테도 정훈이한테도요. 춘희가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기 누워있는 게 제 아들이에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고 전날 미영이가 특별한 차를 준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정훈이가 평소 마시던 차와는 다른 거였는데 그걸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죠. 춘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그때도 독을 탔다는 말씀이세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부검도 제대로 안 했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거든요. 하지만 미영이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춘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는 미영의 과거에 대해 더 궁금해졌어요. 미영이가 재혼 전에 또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나요? 있어요. 대학 동기였다고 하던데 그 남자도 갑작스럽게 사망했어요. 급성 식중독이라고 했죠. 춘희의 말에 순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미영이가 지금까지 3명을 죽인 거예요? 4명이에요.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자살이라고 했지만 춘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이는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완벽한 여자친구나 며느리 역할을 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독을 써서 제거해버려요. 순자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도 표적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마 시어머니부터 먼저 제거하고 나중에 남편까지 없앨 계획이었을 거예요. 보험금이나 재산 때문에 말이에요. 춘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다행히 어제 제가 경고해서 큰일은 막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죠? 순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실제 피해자가 있으니까 다를 거예요. 춘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영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저 도와주세요. 미영이를 막아야 해요.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 해요.
병원에서 민수가 퇴원하던 날 오후, 순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춘희와의 만남을 통해 미영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선 미영을 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집에 가서 푹 쉬어라. 엄마가 죽 끓여줄게.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민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보였지만 의사는 며칠 더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수 돌볼게요. 어머니도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미영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미소가 이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민수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했고 순자는 미영을 거실로 불러냈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미영은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제사 때 술잔. 내가 바꾼 거 너 알았지? 그 순간 미영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술잔을 바꾸셨다고요? 연기하지 마라. 나 다 봤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잔이랑 민수 잔을 바꾸는 것도 봤고.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순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의 상냥한 웃음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알았죠? 물론 알았어요. 미영의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손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술잔을 바꾸는 순간부터 다 보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왜 다시 바꾼 거야?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죠. 어머니가 마셔야 할 술을 민수가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미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 아니다. 사실은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둘 다 없앨 계획이었거든요.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로 놀라셨어요? 이제야 알아채시다니. 미영이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며 말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으신 것 같네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순자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단지 제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였을 뿐이에요. 미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민수를 정리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럼 이 집도 재산도 보험금도 다 제 것이 되는 거죠. 순자는 미영의 차가운 말투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금이라고? 민수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는 거야? 당연하죠. 결혼하자마자 했어요. 거액으로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생각보다 체력이 좋네요. 보통은 한 번에 끝나는데 말이에요. 한 번에 끝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전 남자들은 다 한 번에 끝났거든요. 민수만 유독 버티더라고요. 미영이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는 춘희가 말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정말로 연쇄살인마였던 거예요. 너 지금 자백하는 거야? 순자가 간신히 말했어요. 자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도 곧 없어질 텐데 비밀을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미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희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것이었어요.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오자 미영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다시 평소의 상냥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와의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었고 춘희의 증언과 함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거든요. 미영 씨, 독극물 투여 미수 및 계획적 상해,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미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치밀하시네요.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그 웃음소리가 순자에게는 오싹하게 들렸어요. 너 같은 인간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미영은 민수 명의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놨을 뿐만 아니라
순자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춘희의 증언을 통해 과거의 남자친구들을 살해한 혐의도 재수사가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미영과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에 가면 같은 미소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좀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순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쉽지는 않죠.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미영을 보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가워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춘희 씨가 맞았어. 너는 절대 혼자서는 끝내지 않는다고 했더라. 아, 그 할머니요? 정말 끈질기시더라고요. 계속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영이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머니가 믿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믿었지. 내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잔을 바꾼 게 정말 아쉬웠어요. 어머니를 먼저 정리하고 천천히 민수를 처리할 계획이었거든요. 너무 급하게 서둘렀나 봐요. 순자는 더 이상 미영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서려는데 미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잘 돌봐주세요. 저 없이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그 말이 마치 진심 어린 며느리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려서 더욱 소름 끼쳤어요. 재판에서 미영은 살인 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의 다른 사건들도 재수사되면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민수는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민수는 종종 순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몇 달 후 순자는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제사상도 간소하게 차렸고 술 대신 물을 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지켜냈어. 우리 아들. 순자가 남편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1살이에요. 외아들 준호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고개를 들거든요. 밤마다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지윤이라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참 반듯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어요.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말투도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단아하게 생겼죠. 옷차림새도 깔끔하고 센스 있게 입더라고요. 첫인상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하다고 할까나요?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웃을 때도 계산된 것 같고 말할 때도 너무 모범적인 답변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와 지윤이가 함께 있을 때를 몇 번 지켜봤는데 둘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윤이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 진짜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했죠. 대답도 항상 예의 바르고 적당한 선에서 끝나더라고요.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하면서 말이죠.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들 며느리들이 겉과 속이 다를까봐 걱정하더군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스펙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지윤이도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희 집안도 나름 괜찮은 편이거든요. 아파트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지윤이가 정말 준호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조건을 보고 선택한 건지 궁금했어요. 지윤이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 아이, 진짜 우리 준호를 사랑하는 걸까? 준호는 착하긴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로맨틱한 성격도 아니거든요.
평범한 아들인데 지윤이 같은 아이가 왜 준호를 선택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지윤이가 저에게 너무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예의 바른 건 좋은 일이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부족해 보였어요. 준호한테 지윤이에 대해 물어봐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대답만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들도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보자고 말이에요. 지윤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지윤이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준호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봤더니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창구 업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은행 이름과 위치도 자세히 물어봤죠. 준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해줬어요. 심지어 지윤이가 몇 번 창구에서 일하는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평일 오전에 가면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그냥 가서 구경만 할 수도 없고 뭔가 자연스러운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은행 업무를 보는 척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적금 하나 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대출 상담을 받는 척해도 될 것 같았고요. 연금 상품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상품을 문의할지 미리 생각해뒀어요. 인터넷으로 그 은행의 상품들도 미리 찾아봤습니다. 예금 금리나 대출 조건 같은 것들을 대충 알아두면 더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해 보이도록 검정색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가방도 작은 걸로 들고 화장도 평소보다 연하게 했습니다. 혹시 지윤이가 알아볼까봐 선글라스도 준비했죠. 거울을 보니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평소와 다르게 뒤로 넘겨서 묶었습니다. 립스틱도 평소보다 연한 색으로 발랐어요. 향수도 평소 쓰던 것과 다른 걸로 뿌렸습니다. 옷차림새를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은행에 가는 길에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정말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흥미진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걱정도 되고 말이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지윤이가 저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몇 번이나 핸드백을 열어서 선글라스를 확인했어요. 준비한 신분증과 통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말할 내용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어 봤어요. 은행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괜히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10분 정도 은행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도 한 잔 사서 마시며 시간을 끌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다시 한번 외모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써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행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라 그런지 손님도 많지 않았어요. 은행 안에 들어서니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와서 좋았어요. 창구를 살펴보니 직원들이 5명 정도 앉아 있는데 그중에 지윤이도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단정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제복을 입고 있어서 더욱 깔끔해 보였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 지윤이를 관찰했어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미소도 자연스럽고 설명도 차근차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직원 같았어요. 목소리도 또박또박하고 듣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진짜일까? 혹시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지윤이 창구로 가게 되었거든요. 지윤이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 작전이 통했나 봐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나요? 지윤이가 밝은 미소로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미리 준비한 대사를 말했어요. 적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지윤이는 곧바로 여러 상품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이죠. 상담을 받으면서 지윤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잡한 금리 계산도 쉽게 설명해주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해주더라고요. 서류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런 모습만 보면 정말 괜찮은 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옆 창구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어? 목소리가 정말 컸어요. 은행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그 순간 지윤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윤이는 잠시 상담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할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고객님, 저희 은행의 실수로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지윤이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뵙고 해결해 드릴게요. 앉아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계셨지만 지윤이가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지윤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들어보더라고요. 정말 성의껏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지윤이가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요동쳤어요. 내가 너무 얕잡아 봤나? 저 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네. 지윤이는 할아버지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저에게 와서 상담을 이어갔어요. 죄송해요. 잠깐 자리를 비웠네요. 미안해하는 모습도 진짜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윤이가 눈치채기 전에 은행을 빠져나가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치 큰 일을 치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아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지윤이가 그 할아버지께 사과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목소리, 깊게 고개를 숙이던 모습, 정말 성의껏 이야기를 들어주던 태도까지 모든 게 진짜 같았어요. 가식이나 연기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윤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여서 가면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게 지윤이의 진짜 모습인 건 아닐까요? 벤치에 앉아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복잡했어요. 내가 너무 의심 많은 시어머니였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선글라스를 다시 썼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지윤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청소를 하거나 저녁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네.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지윤이가 할아버지께 사과하던 모습에서 진짜 인품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를 이렇게 의심하고 몰래 지켜보러 간 제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때 준호가 집에 왔을 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지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전에는 지윤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윤이의 진짜 모습은 어떤 걸까? 오늘 본 모습이 진짜라면 저는 정말 잘못 생각한 게 맞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지윤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가 할아버지께 고개 숙여 사과하던 모습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이 여전히 복잡했어요. 지윤이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의심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열 수도 없었어요. 뭔가 확실하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둘째 딸 수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수진이는 준호보다 2살 어린데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이에요. 평소에도 이런저런 소식을 잘 전해주는 편이었죠. 수진이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지윤이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 지윤이 언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너 지윤이 잘 알아? 그렇게 물어봤죠. 네,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 정말 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지윤이 언니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윤이 언니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윤이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도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고 저도 굳이 묻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윤이 언니 부모님이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둘 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지윤이 언니가 어린 시절부터 온 가족의 일을 책임져 왔대요. 통역도 해주고 각종 서류 업무도 대신하고 병원 갈 때도 함께 가고 그랬다고 해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지윤이가 왜 그렇게 성숙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게를 도왔대요. 대학교도 장학금 받아서 다녔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 일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윤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도 있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대학생이에요. 지윤이 언니가 동생 학비도 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거든요. 불평 한 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며칠 전 은행에서 본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지윤이가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하던 모습, 그 성에 있는 태도,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을 돕고 책임져온 아이라면 저런 모습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엄마도 이제 좀 안심하세요. 지윤이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런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언니 같은 사람이면 오빠 잘 챙겨줄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윤이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단단하고 성숙해 보였는지, 왜 항상 완벽해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어쩌면 지윤이는 어린 시절부터 완벽해야 했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했던 아이 말이에요. 드디어 정식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한테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윤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긴장하고 경계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지윤이가 어떤 마음일지 궁금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에 있는 한정식집으로 정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윤이 가족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지윤이 부모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윤이 아버지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으셨어요. 어머니도 단아하고 우아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지윤이가 중간에서 수화로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지윤이가 정말 능숙하게 수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인사를 나눌 때 지윤이가 저희 앞에 서서 깊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생각하게 해준 사람이에요. 지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제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윤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얼마나 큰 용기였을까요? 지윤이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말은 하지 못하셨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윤이가 부모님 말씀을 저희에게 전달해주면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두 분 다 딸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딸이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윤이가 아버지 말씀을 전하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항상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했고 또래 아이들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었죠. 그래서 더 걱정이 많았는데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저는 지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왔을까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윤이를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깨달았고요. 식사를 하면서 지윤이가 부모님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봤어요. 음식을 덜어드리고 물을 따라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챙겨드리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도 지윤이 부모님께 정말 정중하게 대했어요. 수화를 조금 배웠다면서 서툴지만 간단한 인사를 해드리더라고요. 지윤이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이 이렇게 배려해주니 얼마나 고마우실까요?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지윤이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을 할 때 지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마 긴장도 많이 했고 감정도 복받쳤을 거예요. 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칠 전 은행에서 본 장면이 겹쳐지면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지윤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말로 알 것 같았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준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상견례 어떠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지윤이 부모님이랑 지윤이는 어떠셨는지.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윤이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은 분들이셨어. 지윤이도 정말 괜찮은 아이 같더라.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뭔데?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지윤이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엄마가 지윤이를 좀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엄마 표정이나 말투에서 느껴졌어요.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역시 아들이라서 제 마음을 다 알고 있었나 봐요. 미안해, 준호야. 아니에요, 엄마. 이해해요. 준호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외아들의 결혼이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지윤이를 엄마께 소개하는 게 조금 걱정됐어요. 왜? 제가 물어봤어요. 지윤이가 워낙 완벽해 보이잖아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윤이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았구나 싶었습니다. 지윤이 가족 상황도 오늘 처음 자세히 알았어. 네, 지윤이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자기 어려움을 남한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사귄 지 한참 뒤에야 알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게 지훈이의 대단한 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정말 강한 사람이거든요. 준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지훈이가 엄마를 정말 좋아해 주길 바랐어요. 저보다도 엄마를 더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저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지훈이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면 어떨까 궁금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서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지훈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다니. 정말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지훈이한테 잘해줄게. 정말 좋은 아이더라.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기뻐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지훈이 편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마음속으로 지훈이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몰래 은행에 가서 지켜본 것도 미안했고 그동안 의심했던 것도 죄송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지훈이한테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좋은 핑계가 생겼어요. 지훈이가 일하는 은행에 정말로 적금을 하나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상담받았던 상품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고객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가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며칠 전과는 다르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옷도 평소처럼 입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어요. 선글라스 같은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지훈이가 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지훈이 창구를 지정해서 기다렸어요. 다른 직원한테 가서 상담받을 수도 있었지만 굳이 지훈이를 찾아간 거였거든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지훈이 앞에 앉으니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지훈아.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적금 하나 들러왔어. 저번에 상담받았던 상품 말이야. 지훈이가 당황해하며 일어섰어요. 아, 네. 그러세요.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직장에 나타나서 놀랐을 거예요. 괜히 실수할까봐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편하게 해. 저는 지훈이를 안심시키려고 말했습니다. 일할 때는 직원 지훈 씨고 나는 고객이야. 그냥 평소처럼 해주면 돼. 지훈이가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요. 상담을 시작하면서 지훈이는 정말 전문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이죠. 서류를 작성하면서 저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저번에 여기 온 적 있어. 지훈이가 고개를 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쯤. 그때 너한테 상담받았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누군지 말 안 했지. 지훈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아 하고 작은 소리를 냈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선글라스 쓰고 오신 분이.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지훈아. 몰래 지켜본 거. 지훈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어머님이셨구나.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야, 미안해.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때 너를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지훈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손님한테 사과하는 모습 봤거든.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게 느껴졌어. 그때 알았지. 내가 너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지훈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님, 수진이한테 내 얘기도 들었어.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어린 나이에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괜찮아요, 어머님. 지윤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지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번엔 미안했어요. 몰래 지켜봤던 거. 근데 참 잘 키우셨더라, 부모님. 지윤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서로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지윤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준호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